자, 이번 시간 논의 드릴 주제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뼈대 잡으셔야 되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은 공영개발,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뼈대 잡아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간접적 개입 방식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자, 용도지역이라는 주제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5년 사이 두 문제가 직접 용도지역의 정의를 가지고 출제가 됐었고요. 이 내용은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 파트를 보게 되면 거의 공법 문제가 한 5문제 가까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올해 30회 때 이미 구성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요 정의 따져묻는 거 27회 때 30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몇 문제가 다 중개사법 또는 공법에서 다루는 주제가 또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를 크게 시장 실패는 불완전 경제 시장이라고 하는 키워드하고요. 또 하나가 바로 공공재 부족 문제 있었고요. 또 하나가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 요건 시장 실패는 아니지만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외부 효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경제주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의도와 무관하게 어떤 사람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줬을 때 이익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외부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논의할 때 부동성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형마트나 공원이 등장해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 그 재화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고죠. 지금 문제 3을 부의 외부 효과, 아파트 단지 인근에 매연을 내뿜는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제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주택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공장은 공장끼리라는 개념을 이름하여 용도지역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의 용도지역 총 21가지 경우의 수인데 일단 크게 4가지 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이건 나중에 16개로 세분이 되게 됩니다. 인구 산업, 현재 개발이 밀집이 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앞으로 주로 개발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토지를 도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농림지역은요, 농림업의 진과 산림의 보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답이 됐었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건 키워드가 겁나 길어요. 그래서 외울 게 보전하고 보육성하기 위한 땅을 가리켜서 자연환경보전지역,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보전하고 보육성이라고 하는 것. 최근 28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일부로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생태계 상수문화재 보존과 수산 차원의 보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에 대응해서 인정되는 용도지역이지 도시지역의 일부가 아니다.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등 총 16개로 세분이 되는 것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에 대응하는 용도지역을 가리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편 도시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응해서 애매한 토지를 가리켜서 관리지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해서 계생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도시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뼈대를 잡는 거예요. 해서 뼈대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해서 다시 이 문제는요, 사실은 각 잡고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 공법할 때 계속 제가 용도적 얘기를 할 텐데 어느 순간에 저절로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자, 용어의 정의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뉘앙스만 생각을 하셔야 돼. 계획관리는 어떻다? 도시적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요. 생산관리자는 농림적인 생산을 하거든. 그래서 농림적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지요.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적을 보전관리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생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를 잡아 봐야겠고요. 그래서 용도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역시 출제가 됐던 거, 자,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에 관한 부분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상업적이나 공업적이나 녹지적 이런 것들은 그냥 뉘앙스의 문제이지 이 정의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국토계획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학계론 할 때도 주로 주거지역을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럴 거예요. 자, 우리가 저처럼 이제 직업적으로 이걸 외우는 사람들이야 그냥 줄줄줄 이렇게 가서 어느 쪽이 됐든 다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바로 이 부동산 학계론 출제위원들, 제가 전에 경제학한 친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들이요, 용도적을 딱 펼쳐보게 되면 기함을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복잡시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서부터 막혀버리니까 요걸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용도적은 도시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4대 축이고 관리지역은 3개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3개, 총 5개 있고요. 그리고 도시지역은 16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도시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역이라고 하는 거 크게 전일준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새기지 마십시오. 그냥 하다 보니까 전일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전양은 일편단심에서 전용 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이렇게 단순하게 전양 일편단심에서, 단심은 그냥 사족입니다. 전양 1편에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은 뭐가? 편리한 주거환경. 이게 이제 사이드 쟁점이고, 여기서 실제 외워야 될 것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뭐야?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사실 정확히 외우면은 어차피 외울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말장난하기 때문에 이 파트는 전양 1편 이렇게 하시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그 다음에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뭐가 된다? 공동주택에서, 자, 전양 1편, 1단 20 이렇게 가볼까요? 전양 1편, 1단 20 우리는 전용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외우는 거야. 해서 다시 갑시다. 전양 1편에서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전양 1편 이렇게 할 테고, 1단 20이라고 해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정확히 외우면은 어차피 일반 주거지역과 편리자, 전용 주거지역을 비교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외워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바로 국토계획법,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도 필요한 것이 전양 1편, 1단 20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만드셔야 돼. 이렇게 대가리 따서 외우게 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전양 1편 1단 20이라고 해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어떻다? 공동주택 중심. 그래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내 토지에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떻다? 주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고죠. 2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2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바로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해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나는 어떻다? 주로 여기다 공동주택을 지어야 된다. 이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량 1편, 1단 20, 1단 이렇게 해서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개념, 일반 주거지역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저층은 4층 이하, 시험에 직접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중층은 16에서 18층을 의미합니다. 중고층은 그보다 높은 층수를 얘기하게 되죠. 해서 전량 1편, 1단 20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시게 되면 대충 주거지역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준주거지역은요. 주거 기능 외에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자,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다 얘기했냐면 자, 용도지역의 정의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건 소위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그래서 어떤 토지를 그냥 단순화시켜서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여기다가 경우에 따라서 2종 전용 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역 등에 있어서는 아파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지역에는 최소한 공장이라는 건 다 입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서 매연을 내뿜는 공장이라는 것은 들어설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요건 뉘앙스로만 가셔야 돼. 중심 상업지역. 혹시 친구 중에 아는 분 중에 중심 상업지역에 땅을 몇 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무조건 형입니다. 오빠예요, 오빠. 이거 엄청 비싼 땅. 이게 중심 상업지역. 그럼 일반 상업지역은 어떠냐? 거의 비슷한 땅입니다. 약간 처지는데 이것도 형이고 오빠고 삼촌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뉘앙스상 도매시장, 유통을 하는 데가 뭐가 된다? 도매시장.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소매시장이라는 뉘앙스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네에 있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다 뭐가 된다? 근린상업지역이 되게 될 것이고 남대문, 특히 동대문 이런 지역의 도매시장 지역은 어떻다? 바로 유통상업지역. 그래서 굳이 유통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상식적으로 보셔야 돼. 근린상업지역은 상대적으로 건물이 낮게 지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상대적으로 높게 건물이 지어져 있다. 근데 상업지역은 어디나 다 비싼 땅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공업지역 점점 가치가 떨어져요. 전일춘 이렇게 스토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자 바로 중화공업 등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경공업지역은요 바로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외에 주거나 상업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준공업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잡아봐야겠고요. 해서 자 이렇게 공업지역 세 가지 점점 중요도가 떨어져. 우리는 그저 이때도 전량 1편 1단 20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왜 지금까지 문제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라도 세팅을 해놓고 앞으로 몇 번 반복을 해 가다 보면은 이게 조금씩 깨우쳐집니다. 해서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게 제가 해보니 그럽디다.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다 외우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해서 좀 버텨내는 싸움들이 필요할 테고요. 자, 녹지지역 상대적으로 주상공에 대응해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녹지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녹지지역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녹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생보. 아까 우리 관리지역은요, 계생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라고 이름을 붙였었고, 녹지는 자생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키워드 제한적 개발, 생산녹지, 개발 유보라고 하는 거, 보전녹지라고 하는 것은 보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 지역 중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요, 보전녹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 공법이라든가 학개론 관련해서 이런 지식이 있게 되면 사기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아예 모르는 분들은 사기 안 나갑니다. 근데 어설프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거의 사기당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아는 사람이 기가 막힌 땅이 하나 있대. 기가 막힌 땅이 엄청 이번에 물건 싸게 나왔대. 해서 자, 평당 10만 원이래. 자, 안양시 내에 있는 토지인데 평당 10만 원이래. 와우,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갖고. 근데 그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기가 막힌 물건은 대부분의 경우에 내 삶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보존 녹지인 거야. 보존 녹지도 도시적 일부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도 개발 가능한 땅 아닌가라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예, 핵폭탄 맞아가지고 그 동네가 다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절대 개발할 수는 없는 마지막까지 보존해야 될 녹지가 바로 뭐가 된다? 보존 녹지. 보존 녹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버스 정류장, 차고지. 버스 차고지 제외에는 설치할 게 없다고요. 그거 아실래나 모르겠다. 버스 운송업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돈 버는 방법 뭔지 아세요? 버스 요금 아닙니다. 버스 요금 푼돈이에요. 버스 요금을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유지만 하면 돼, 그거는. 그냥 기본 인건비 나오고 운전하시는 분들 기본 월급 줄 수 있고 딱 그러면 그걸로 충분해. 근데 이 버스 차고지가 대부분이 뭐냐면 보존 녹지예요. 보존 녹지 같은 경우 만약에 도시 외곽 지역에 보존 녹지를 사요. 그럼 평당 5만 원에 사. 버스 차고지. 겁나 싸. 개발 못하니까. 근데 10년쯤 지나봐요. 개발 압력을 받아서 점점 그 근처가 개발이 돼. 그러면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 버스 차고지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 그전에는 아파트가 없었는데 근처에 아파트가 입지를 한 거야. 그럼 주민들이 뭐라고 시비를 걸어. 그럼 어떻게 돼? 시에서 버스 회사한테 야, 차고지 옮겨야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버스 회사 알았어, 옮길게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용도적 바꿔주는 거야. 용도적을 자연녹지나 이런 걸로 바꿔준다고, 주거적 이런 걸로. 그럼 땅값이 급등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팔고 어떻게? 외곽에 또 땅을 사서 또 10년 동안 묻어두는 거야.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가 이런 식으로 먹고 살았어요. 삼성이 재단이었거든요. 79년도에. 근데 걔들이 성균관대에 있는 땅 한 200평 정도를 팝니다. 도심지 핵심 요지거든. 엄청 비싸요, 땅값이. 그걸 팔아가지고 수원 캠퍼스를 삽니다. 율전 지역에. 어마무시한 캠퍼스를 사버려요. 땅값이 현저히 차이가 나니까. 요 근래 또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한번 데모 나고 난리가 났던 게 삼성이 또 그 캠퍼스, 명륜동에 있는 캠퍼스를 또 팔려고 하는 거야.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법대하고, 제가 나온 법대하고 경영대 2개만 놔두고 나머지를 다 팔아버리겠다 이거야. 그러면 아파트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종로고, 핵심 요지고, 산 가깝고, 예술이거든, 교통 좋고. 그럼 어떻게 돼? 사겠다고. 근데 그게 노출이 되어버렸어. 추진하기는 과정에서. 데모하다가 누가 실수로 학교 서류를 뒤졌는데 그게 나와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절대 한 적이 없다 라고 해서 스톱이 됐던 사건. 대신 지금 요 근래 얘기 들으니까 율전 캠퍼스를 또 판답니다. 아파트 지으라고. 그리고 평택에다가 또 캠퍼스를 산대요. 얘들은 학교 캠퍼스 갖고 땅 장사합니다. 예술이에요, 예술. 부동산 업자예요, 삼성은. 그 재단이 삼성이거든요. 얘들은 부동산 업자입니다. 아주 예술이야. 버스에서도 마찬가지. 뭔 얘기하다가? 보존 녹지 얘기하다가. 보존 녹지. 자, 그래서 21개 용도 지역 중에서요, 가장 규제가 센 거. 자, 보존하고 보호 육성하는 자연환경 보호지역. 관리지역 3개 중에서는 가장 규제가 센 게 보존 관리지역. 도시적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것은 보존 녹지. 요거 나중에 공법할 때 필요한 개념인데, 하여튼 뭐, 제가 뭐 공법도 가르치고 뭐도 가르치고 하니까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용도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 토는 이렇게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이 매겨져 있고요. 이 용도 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현저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용도 지역들 왜 이런 거 한다고요? 바로 부의 외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동네 전체를 주거적으로 해버리면 아파트 또는 주택가 인근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입지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정부의 위해 부분을 제거,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용도지역. 자, 나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자, 용도지역이라고 해서 보통 총칭하에 지역지구제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용도지역제도이고요. 그래서 이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건폐율, 옆으로 펼치는 걸 규제하는 겁니다. 용적률,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겁니다. 주택만 지어라, 상가만 지어라, 건물의 용도를 제약함으로써 토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용도지역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 토지 위에 용도지역에 따른 이 건폐율, 용적률을 높이지 않을 규제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 용도지역 위에 한 번 더 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용도지구에 지정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밑에는 이미 뭐는 존재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해석하게 되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중첩하여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종류가 9개 플러스 알파인데요. 얘들은 필요하면 2개, 3개, 4개 중첩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옛날에 나왔던 문제, 요즘에 잘 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30회 때 문제에서 용도지구의 정의라는 것을 공법에서 출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법할 때 보시게 되겠고요.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고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에 따른 규제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용도구역이라는 것을 옵션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공부하실 때 제가 이런 얘기했죠. 개시수 도입해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용도구역. 이것도 이제 전국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을 하자는 것.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이 토지 위에 기존의 용도 지역 등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할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도시공원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디테일한 내용 자체를 출제 포인트는 일단 아니고요. 이걸 총칭하여 부를 때 용도 지역 지구제라고 부르고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바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바로 지역 지구제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시험 지문에 답은 안 되는데 토지 적성 평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토지 적성 평가는 뭐냐면 자 말 그대로 용어 자체로 가야 돼. 자 이 파트는 되게 간단해. 토지의 적성을 평가한다. 우리 요즘에 보면 아이들 저는 합니다. 뭐 적성 검사라고 해서 적성 검사를 해가지고 뭘 하죠? 학교를 어디를 가고 과를 어디를 가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적성 검사고 뭐고. 제가 적성 검사 해보니까 뭐더라? 1순위가 하여튼 뭐 문과 계열이었어요. 2순위는 수학이야. 뭐 그 두 개가 어떻게 똑같아? 적성 검사가 개판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여튼 간에 토지 적성 평가. 이건 뭘 하자는 거냐면 용도 지역을 1종 전용 주거지역을 지정할까요? 2종 전용 주거지역을 지정할까요? 1종 일반 주거를 지정할까요?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준주거 이런 식으로 21개 중에 어느 용도 지역을 지정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토지 적성 평가.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 적성 평가. 해서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야. 토지에 대한 개발 할 것이냐 보전할 것이냐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자 토지의 특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토지 적성 평가. 근데 이 토지 적성 평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험 보실 때는 잘 모를 얘기가 되는 게 오히려 만수무강이 좋습니다. 왜? 시험 문제 답이 되는 주제가 아니라 흔들어주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지 적성평가를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지구를 지정하고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정부가 땅을 사거나 건물을 공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된다? 간접적 개입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요건 좀 디테일하게 보였고 다시 또 어려웠던 거 최근 문제에서 자 이런 경우 보존적 키워드 보존하고 보육성이라고 하는 거 전량 1편 1
단이과자 공 이렇게 가져왔었죠. 그래서 전용주거적은 1종 전용주거적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주거적은 다 공동주택 중심 요 정도까지가 소위 지역지구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 중에서 간접적 개입 방법에 대해서 한두 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29회 때 출제가 되고 제 기억에 있는 30회 때도 출제가 됐던 주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감정평가론 할 때도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도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는데 자, 정책론 파트에서도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예시가 됩니다. 자, 가볼까요? 우리 앞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시장 실패와 또 하나가 바로 외부 효과의 문제. 시장 실패는 크게 두 가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가 공공재 부족 문제를 예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해서 자, 지금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만 반영되어 있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서 공급이 독과점 형태를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토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하고 또는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격 정보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다? 토지에 대한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어떤 지역의 토지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다 라고 공개가 돼 버렸으면 어떻다고요? 물론 그보다 더 높게 거래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에 거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토지의 가격, 주택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개별적으로 다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개별 공시지가고 개별 주택 가격이고 공동주택 가격. 그래서 가격 정보를 시장에 알려주는 것. 이것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해서 자, 요거는 이제 뼈대를 잡으셔야 돼. 자, 지금 요거 체계를 지금 제가 토지 가격, 단독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놨어요. 자,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 외에도 한두 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은 다시 자, 부동산의 가격에서 우리 시험 문제로 이슈가 되는 게 토지 가격이 하나가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가격이 문제가 된다. 또 하나가 뭐라고요? 공동주택 가격이 문제가 된다. 세 개예요. 자, 부동산의 가격은 토지 가격. 자, 주택 가격 아니야? 그냥 단독주택 가격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공동주택 가격에서 자, 부동산의 가격은 정부에서 우리 시험용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형태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게 공시지가가 얼만데 자, 실거래가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토지 가격의 공시 체계를 보게 되면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국에 50만 필지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이요 가격을 결정을 해서 그 토지의 가격을 뭐라고 부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나중에 각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이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는 모든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어떻다?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뭘 결정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시군구청장이 각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개별 토지 가격을 매기는 기준점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 그럼 뒤에서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공부를 할 주제이긴 한데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가 되면요 시군구청장은
그 자신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에 있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토지 가격을 다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토지 가격을 다 매겨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개별 공시지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별 공시지가가 나중에 조세라든가 등등등의 기준점으로서 삼게 됩니다. 그럼 가십시다. 자,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할 건, 참고할 건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가 중심이 되는데, 이 개별 공시지가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뭘 만들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두 번째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단독 주택가격이라는 용어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가격 중에서 첫 번째 표준주택가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전국의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단독주택을 뽑아서 가격을 매기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표준주택가격이 되게 된다. 그럼 이거 왜 만드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 시군구에서는 나머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일일이 매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개별 주택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점으로서 쓰이게 될 것이고, 지금 표준 주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개별 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점으로서 쓰이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공동주택 가격, 아파트 연립의 가격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공동주택 가격은요, 표준 없어. 그냥 대놓고 바로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전국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일이 가격을 다 매깁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은 할 게 없어요.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한 문제짜리야. 자, 이게 원래 법률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문제 따로 구성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얘기를 축약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 파트를 갈 때는 뼈대를 잡으셔야 돼. 토지 가격과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이게 3대 축이다. 그래서 토지 가격은 먼저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고 시군구청장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을 공시를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를 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군구청장이 뭘 매긴다?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세 번째, 공동주택 가격은 누가? 국토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매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법 보면 맨날 장난치는 게 뭐냐면요, 표준주택 가격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에 대한 가격. 그럼 틀린 겁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뜻하고요, 대표성 있는 가격. 이게 바로 표준주택 가격. 그래서 이게 문장이다 보니까 거의 이 파트가 출제가 되면 무조건 답을 못 뽑는다고요. 표준주택 가격의 정의를 갖고 장난쳐. 단독과 공동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해서 그 가격을 매겨놓은 것을 표준주택 가격. 틀렸다고요? 표준주택 가격은 뭐라고요?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표준주택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뼈대 잡아주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 요걸 이제 퉁쳐서 가십시다. 뭐 어떻게 이제 가야 되냐면, 자, 개별 들어가 있으면은, 개별 공시니까, 개별 주택 가격은 누가 공시한다? 시군구청장. 이렇게 할 것이고, 이에 등해서 개별 없으면, 즉, 표준주택 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공동주택 가격은 누가 공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가 바로 부동산 가격 공시고요. 여기서는 정책론에서도 출제가 되지만은 나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라고 하는 데서도 계속 이슈가 돼. 그래서 미리 땡겨서 볼까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불만 있으면 이 신청 누구한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왜? 국토부 장관 공시했으니까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 신청한다. 불만이 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한테 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표준주택 가격에 대해서 불만
불만이 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에게 이 신청을 합니다.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시군 구청장한테 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이라는 부분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신청한다 해서 결정 공시의 주체에게 어떻다 이 신청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살을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나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을 보더라도 거의 다 틀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자,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에 소위 이제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요거 방치하게 되면 자, 시장 참여자가 가격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투기가 발생하고 등등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니까 알고서나 거래하시라라고 해서 이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을 또 공동 주택 가격을 공시를 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있어서의 가격을 공시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걸 이제 정책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이런 게 실거래가 대비 한 70% 내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올리자라고 하는 거, 현실화시키자, 실거래가에 준해서 올리자. 그 이제 세금 늘리자는 수작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 그걸 못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당연히 실거래가에 맞춰서 세율을 좀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주택하고 토지와는 또 별개의 문제가 있는 게 상가 문제예요. 상가의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세법 공부하실 때 기준시가, 시가, 표준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걔들은 한 35에서 40%에서 50%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주택가격을 만약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올려버리게 되면 한번 생각해봐요. 상가 소유자가 부자야, 주택 소유자가 부자야? 찍어봐요. 어차피 그냥 주택도 주택 나름이고 상가도 상가 나름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상가 소유자가 부자지. 근데 세금은 훨씬 적게 되는 꼴이야. 주택 소유자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게 되게 복잡해요. 주택이라고 하는 것만 기준점으로 삼게 되면 당연히 실거래가에 근접하게 공시가를 책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게 되면 상가가 또 문제가 돼요. 상가도 공시가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가 않고 두 번째, 상가를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올려버린다. 그럼 세금이 딱 2배가 돼버리는 거야. 단순화시켜도. 근데 과세 표준 올라가면 세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3배, 4배 되는 그런 문제가 터져버린다고요. 어떤 정권도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세금 10만원, 20만원 올라가는 거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뭐 그렇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공부를 좀 하게 되잖아요. 무슨 말을 못 합니다. 정부 정책이나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말을 못 해요. 그리고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는 게 서울의 집값 계속 상승하는 문제 터지고 종부세 이런 것들 더 올리자. 보유세를 높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조세 정책 할 때 공부하겠지만은 보유세를 올린다고 그래서 있는 분들이, 형편 되시는 분들이 세금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니야. 전월세 주잖아요. 그럼 전월세 주게 되면 어떻다? 세입자가 또 전가가 되는 거야. 결국 모든 이 시스템 자체가 제일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한테서 계속 뜯어내는 꼴이야. 그래서 이게 어설프게 알게 되면, 저 같은 게 제일 어설프게 아는 꼴인데, 누가 뭘 물어봐요. 얘기를 할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된 조국 씨 그 사태가 있었는데, 그 조국이라는 인물은요, 제가 이제 법학 전공이다 보지 아는데, 이회창 조국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거의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법학에 있어서는. 진짜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안 뺏기는 사람이에요. 실력 대빵 좋아. 이회창 판사 같은 경우는 판결문이 10년 후에 메인스트림입니다. 10년을 내다보고 판결문을 쓰는 사람이에요. 뭐 아들 문제 때문에 대통령 안 됐었는데 최소한 판결문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사람 천재. 어떻게 10년을 내다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판결문으로 쓰는지. 그렇다 치고 누가 전에
두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어.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 저보고 서초동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뭐지? 광화문으로 갈 겁니까? 내가 그래서 대답을 해드렸어요. 나는 범계동으로 가야 된다. 나 학원 가야 된다. 왜 어떻게 서초동을 가고 거기 갈 짬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이게 어설프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나름의 합리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감히 무슨 얘기를 할 만큼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 보도나 등등등을 저는 거의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그 조국 씨 관련한 사건이 아마 기소가 됐죠? 아마 거의 다 무죄 판결 나올 겁니다. 그건 제가 감히 장담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법리적으로는 거의 걸 수가 없는 걸 걸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옷 벗어라. 확 똥물을 끼얹기 전에 뭐 이런 논리 구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서초동 혹은 광화문보다는 범계동으로 가서 학원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같이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 두 사람이 물어봤어요. 나보고 누구는 조아무개를 지지하는 사람, 누구는 광화문을 지지하는 사람. 진짜 몇 마디 하려다 그냥 나한테 물어보지 마요. 그런 얘기. 나는 그냥 답이 범계동에 가서 학원을 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지금 뭔 얘기하다가 옆으로 했어요. 이 책에 잡아주시는 거 실거래가 얘기랑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공시권자, 공시하는 사람하고요. 그 다음에 용어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용어만 정확히 아시면 정확하게 나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을 거의 한 20분 만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뼈대의 문제니까. 이게 학개론 쪽에서 법 파트가 제일 깔끔해요. 외우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고. 답이 명확하니까. 자, 그렇다 치고. 자, 실거래가 신고. 자,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요거 이제 법 바뀝니다. 30일 내에, 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건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라고 하는 거. 아니, 법이 30일 바뀐다고요. 이미 바뀌었어요, 이게. 요거 미리 한번 힌트.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실 테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뭐 매매, 계약, 공급 계약 끝.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매매 계약하고 공급 계약 끝이라고요. 오늘 보너스로 외우시라고. 이게 29회, 30회 연속 나온다고. 29회 때는 박스 딱 쳐놓고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끼리 연결한 것은 엄청 길어. 뒤만 봐. 매매, 계약, 공급 계약. 뭐를 매매, 뭐를 공급, 몰라. 법조문 자체가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이 마지막 단어라고요. 중간에 법 이름이 더럽게 많아. 이 법 넣었다, 저 법 넣었다 계속 바꿔치기 해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뭐라고요? 매매 계약과 공급 계약은 넣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다. 30회 때 문제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29회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끼리 연결한 것은 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30회 문제에서는 어떻게 구성하냐면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온다고. 29회 때는 인 걸 고르시오니까 30회 때는 당연히 똑같이 문제를 구성하면 이상하니까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럼 우리는 뭐만 외웠어? 매매계약, 공급계약만 외웠어. 1번 매매, 2번 공급, 3번 공급, 4번 다른 거 있었고 5번 매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다음 몇 번? 4번. 아니 생각이 나서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에서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문제. 자, 매공, 매매계약과 공급계약, 거래계약의 유형이 뭐라고요? 거래계약의 의미가 매매계약과 공급계약은 어떻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부동산 가격 공시체계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실거래가 신고라고 해서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거든요. 이게 시장 참여자에게 뭐를 바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것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건요 앞에서 공부했던 토지 초과 이득세 좀 이따 다시 한번 공부할 텐데 토초세하고 거의 비슷한 논리 구조예요. 토초세가 뭐라고 써요? 땅을 가지고 있어.
토지 가격이 급등을 해. 그래서 소위 초과 이득, 일반적인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초과 이득이 발생하면 그것을 세금으로 뜯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토초세 제도였었고, 이 위헌 판단받아서 폐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의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자, 어떤 토지의 가격이, 이 동네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가격이 갑자기 급상승하더라. 왜? 인근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더라. 또는 신도시 개발되는 지역 내 사업 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같이 뜨겠지요. 그럼 이 사업 시행자라든가 개발구역에 연접해 있거나 이 근처에 있는, 인근에 있는 토지 가격이 급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는 뭘 한다고 했어요? 토초세라는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위헌 판단 받았어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다라고 해서. 땅값 빠지면 다시 돌려줄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그 제도가 없어지니까 이 개발 부담금제라는 것을 만들어요. 결국 본질만 말씀드리면 다 같은 거야. 개발 부담금제. 국가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이게 뭐냐면 신도시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통칭합니다. 의 시행되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라든가 또는 인근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부담금을 부과 징수를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발 부담금하고요, 토초세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제도예요. 그런데 토초세는 위헌이고 개발 부담금은 아직은 위헌이 아닙니다. 소송 계속 걸리거든요. 두 개 차이가 왜 한쪽은 위헌이고 한쪽은 위헌이 아닌지 아세요? 세금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세금 받아내잖아요. 정부가 세금 낸 사람은 뭘 해줘요? 감사패 이런 거 가끔 줄 때 있지. 아무것도 안 준다고. 근데 개발 부담금은요, 나중에 재건축 부담금도 이제 새로운 기호제도는 나올 텐데, 요 두 개는 돈을 뜯어내요. 그리고 약간 돌려주는 게 있어. 뭐냐면 양도소득세,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양도소득을 조금 깎아주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 차이라고 보셔야 돼. 세금을 뜯어내게 되면 10원도 돌려주지 않아. 세금 뜯는 거 그걸로 입 닦아버려요. 근데 개발 부담금은 내게 되면, 재건축 부담금은 내게 되면 나중에 부동산 팔 때 이 낸 만큼 일정 부분 세금을 깎아주니까 요런 걸로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삥 뜯는 건 똑같아. 근데 일부라도 돌려줄 여지가 있으면 이건 아직은 위헌이 아니고, 안 돌려주면 뭐라고요? 위헌의 문제. 그래서 개발 부담금, 개발 사업의 시행자 또는 인근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정상지가 상승분보다 초과해서 이 땅값이 오르게 되면 어떻다? 마치 세금처럼 뜯어내는 제도. 이게 개발 부담금. 이게 이제 준조세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쓰이죠. 우리나라에서 세금보다 더 많은 게, 특히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에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준조세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저거 하게 되면 결국은 준조세도 내긴 내야 되는데 안 낼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이 정도가 간접적 토지정책.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중심축은 용도, 지역, 지구자. 뭐 출제 빈도는 좀 줄어들고요. 오히려 아까 자 이렇게 봤었죠.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자, 양호한 입주 환경,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 전량 1편, 1단 2공에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 그리고 나서 자, 이런 지역 지구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고, 중간에 사이드 지문 구성하는 게 토지 적성 평가라고 하는 거. 개발 보전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개발할 거냐, 용도적으로 상업적 등으로 지정할 거냐, 녹지 같은 개발을 못할 땅을 지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과정을 가리켜서 토지 접성 평가.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 요건 여기 말고도 단독으로 출제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책에 잡으셔야 돼. 바로 부동산의 가격은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시험용으로 기억하십니다. 해서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단독 주택 가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동 주택 가격. 토지 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개념과 이걸 베이스로 해서 나머지 토지에서 시군 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자 단독 주택 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샘플을 뽑아서 가격을 매기는 표준 주택 가격. 그리고 나머지 시군구에 있는 단독 주택에서 가격을 매기는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또 하나가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 주택 가격. 이거 무조건 책에 잡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한 문제 단독으로 내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라고 하는 것도 자 앞에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불완전 경쟁 시장, 부동산 가격에 바로 정보가 제깍제깍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투기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 부동산 거래자에게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실거래가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걸 시중에 공표를 하는 제도가 실거래가 신고제에서 매매 계약, 공급 계약은 어떻다? 이게 바로 거래에 해당되고 부동산 거래에 해당되고 이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제도라고 하는 거. 자,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위 일정하게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삥을 뜯는 거. 요 비슷한 제도가 나중에 재건축 부담금도 동일한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접적 바로 정부의 개입 사례가 될 것이고 마지막 주제 지금 간접적 개입 중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이미 설명드렸었죠.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됐습니다. 과거 법에서 200평,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는 강제적으로 매각을 시켰던 제도가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 그 다음에 아까 한참 지금 이제 개발 부담금이랑 비교해 설명드렸던 게 바로 토지 초과 이득 세제라고 하는 거, 토초세라고 하는 거. 이것도 폐지가 됐다. 근데 이게 아까 개발 부담금과 비교했던 거,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은 현재 위헌이 아니고 토초세는 어떻다? 위헌으로 폐지가 됐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전히 이제 이슈.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29회 때 택지 소유 상한제하고 토초세 이걸 박스를 쳐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랬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끼리 연결하시오. 이런 문제가 니은 이렇게 해서 답을 뽑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30회 때 지문 형태로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야 되는데 시행되고 있다 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30회 때 뽑았어요. 자, 제가 출제원 같으면은 이거 2번 연속 냈으니까 또 내도 어차피 몰라. 지금 그거 하나 알고 계셔야 돼. 또 내도 수험생들 모릅니다. 공부를 안 한다고요, 그렇게. 공부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합격한 수험생들 좀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한 70점 정도는 최근 6, 7년에 나왔던 문제 그대로 베껴낸 문제가 70% 이상이에요. 완벽하게 베끼는 게.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문제를 계속 내도 되나? 근데 항상 시험에 어려운 게 뭐냐면 그 10%에서 15% 되는 이상한 문제 있잖아요. 생전 처음 나오는 문제. 수험생들은 나머지 그 루틴대로 내는 70%의 문제만 앞에 쫙 깔아주고 예를 들어서 70% 30문제만 내면은 오히려 한 75점 맞을 거야. 근데 거기다 한 10문제를 이상한 문제를 막 꽈서 집어 섞어버리니까 수험생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멘붕이 와갖고 나머지 30문제도 잘 못 푸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해가실 때는 그 30문제 정도를 구구단처럼 줄줄줄 풀 수 있게 숙달되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제 지금 기출문제 계속 분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3월부터 월간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일요일 날은 또 이제 해설하는 강의를 간략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시험 스트레스에 막 노출이 되셔야 돼. 막 짜증이 나야 돼. 몸 아픈데 시험 봐야 돼. 아니 그게 훈련이 돼야지
시험장 가서 사고 안 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할 때 최대한 제가 문제를 더럽게 낼 거예요. 막 짜증나게, 개새끼, 소새끼 나오게. 근데 그 훈련이 돼 있게 되면은, 아니, 답은 비슷하게 깔아. 근데 중간에 이상한 질문 한두 개씩 집어넣어가지고 막 욕 나오게 만드는 거야. 이건 뭐지, 이렇게. 하여튼 뭐 그거 다 치고. 자, 개발권 양도제. 이게 출제 포인트. 이거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TDR. Transfer. Development. 그 다음에 Right 해서 개발권을 양도. Transfer는 양도한다. Development. 개발권. 그 다음에 Right. 권리 해서 개발권을 양도하는 제도. 이게 개발권 양도제라고 얘기하고 보통 이제 괄호열고 TD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걸 이제 과거에 출제했던 이유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에 관련된 논문, 토지 관련된 논문의 90% 이상, 거의 100%일 겁니다. 항상 논문 쓸 때, 저도 이제 이런 비슷한 논문 쓸 때도 꼭 넣는 게 TDR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야. 왜? 우리나라에서는요, 외국에 좋은 제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카피했습니다. 정말 빨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상의 권리는 환경권이라고 하는 거. 전 세계 몇 개 없는 권리입니다. 어느 나라에선가 환경권이라는 기가 막힌 기본권을 만들어낸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학자들은 무조건 도입하자야. 그럼 헌법 만들 때 도입하는 거야. 이것도 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제도, 영국 제도입니다. 훔쳐온 거예요. 용도지역 제도는 뭐냐면은 미국의 조닝이라는 제도입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공법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은 독일 제도입니다. 다 똑같은 거야. 그래봤자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 높이는 다 똑같은 건데 외국의 좋은 제도, 획기적인 제도, 괜찮은 제도 그대로 다 끌고 들어와요. 끌고 들어오자고 수많은 부동산 관련 논문에서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끌고 들어오지 않은 유일한 제도가 TDR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념은 간단해요. 별것도 없어요. 자, 토지가 있어요. 요거 미리 하나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한국하고요, 미국하고요, 토지에 대한 규제, 강도, 어디가 셀 것 같아요? 한국이 훨씬 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훨씬 셉니다. 이제 우리 미국 판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있어. 여기가 바다야. 바다. 그러면 이제 산이 있겠죠. 쭉 이렇게 지나가. 그런데 누군가가 소규모 방갈로를 자기 땅에다가, 바닷가 보이는 땅에다가 하나 설치합니다. 철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유지면은 설치를 하든 말든 내 땅에 내가 설치하는데 건폐율 용적률만 지키면 되는 거지. 누가 시비를 걸어? 우리 그 도시 외곽 지역들 가다 보면 바닷가 인근 지역에 또 한강가 인근 지역에 강가 쪽으로 호텔, 모텔, 그 다음에 카페 다 들어서잖아요. 아니, 한강 가다 보면 강 쪽에 카페 같은 게 있다고. 미국 같은 데서는 이 판례를 보게 되면, 제가 미국을 안 가봐서 몰라요. 실제 그런지는. 판례를 보게 되면은 다 금지가 됩니다. 안 돼. 왜? 지나가는 시민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용 규제 형태를 보게 되면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해요. 우리는 제가 전에 그 예를 들잖아요. 박경리 작가의 토지라는 소설. 땅에 환장을 해, 사람들이. 아니, 이 조선 민족 자체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가 전통적으로 농경민족이다 보니까 땅에 집착이 너무 심해. 그래서 내 땅이 됐을 때 방갈로를 짓든 말든 콘도를 짓든 말든 건폐율, 용적률 등등등만 환경 관련 법제만 지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데 오른쪽 바닷가 쪽에 사유지에 방갈로 지은 허가 신청이 거절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TDR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쪽 땅은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반대편 땅은 개발할 수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개발할 수 없는 토지 소유자한테 너는 바닷가 쪽에 땅이 있으니까 운명으로 알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바닷가 쪽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100평 땅을 갖고 있으면 개발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값을 주는 거예요. 200평짜리 개발 못할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다? 200이라는 권리를 준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개발권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개발 가능한 지역에 와서 남들 3층 지을 때 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야. 또는 이 개발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 개발 가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 수도 있어. 그러면 개발권을 사가지고 원래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 5층까지 또는 6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개발권 양도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만 하면서, 토지 소유자 규제만 하면서 어떤 보완 대책을 해결 안 해주고 있어. 그래서 어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누구는 개발 가능한 토지라서 땅땅거리고 살아가게 되고, 누구는 개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에 코 쳐박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를 미국에서는 소위 TDR이란 이 개념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 그래서 정리는 이런 식이죠.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것은 개발 제한으로 규제되는 이런 보전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해서 이 사람이 이것을 딴 데 가서 활용을 하거나 또는 어떻다 양도, 팔아먹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이걸 우리가 개발권 양도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시행되고 있지 않다. 28회, 29회 토초세, 택지 소유 상한제 폐지. 이게 출제 포인트.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현재 시행 안 되는 제도 뭐다? TDR에서 개발이 제한된 보전제 간의 토지 소유자가 보유한 이 개발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가능한 지역 내 개발업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 이때 개발업자는 자신의 토지에서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개발권 양도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개발권 양도제가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도 출제 포인트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정책이다. 그리고 이제 굳이 해석하면 이것도 시장에 수요자나 공급자로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 개입 방법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간접적 개입, 토지 정책 등에 대해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주택 정책, 그 다음에 조세 정책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